램 빠르고 갑작스러운 두 눈 운동. 2년여가 취진하지나서 예술의 기와 지도 교수인 에서 살펴봤는데, 연구에서 클라이먼트는 4년 후에 1957년 다른 학생인 윌리엄 지멘트의 공동저자로 논문을 한 번 더 발표했다. 에서렌스와 클라이먼트가 빠르고 갑작스러운 운동이라고 붙인 새로 발견한 밤의 주기는 꿈과 관련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신체 기능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일반적인 뇌 기능이 렘수면 동안에 끼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렘수면 동안에는 심박수, 혈압, 호흡 모든 기능이 평소와 크게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남성은 렘수면 동안에 발기가 연장이 되고 여성은 크리토스트가 부푼다. 뇌 활동에도 확연한 변화가 일어난다. 뇌의 정기적인 활동은 깨어있을 때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진다. 근육 긴장도도 거의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서 몸이 사실상 마비된다. 뇌에서 분비돼서 뇌 활동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렘수면은 낮이나 밤 동안의 다른 시간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뇌와 몸의 독특한 상태이다. 에스린스키의 발견은 독일 예나대학교의 신경학 및 정신의학 교수인 한스 베르거가 최초로 인간의 뇌전도 이렇게 하중암수에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렘수면의 다른 특징은 오래전에 발견될 수도 있었다. 사전기 소년이라면 누구나 수면장에서 발기 현상을 알고 있으며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주치였던 갈리는 이밀세의 수면 중의 발기 현상을 설명했다. 갈리는 이 현상과 이 꿈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눈과 밤새 수면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기록했다면 렘수면의 주기성과 꿈과 관계가 2000년쯤 방일될 수 있었을 것이다. 렘수면의 주기는 연구자들은 밤의 각 수면 단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기본은 간단하다. 사람은 밤새 90분마다 렘수면에 들어간다 나갔다 하는 주기를 거친다. 90분, 첫 90분이라 그러죠, 요즘은. 자, 그것은 1시간 반마다 일어나는 렘수면을 나타내고, 밤 11시쯤에 잠이 든다면 첫 번째 렘수면은 자정 직후에 일어난다. 이 90분 주기는 이렇게 들썩날썩 해서 깨게 된다는 거죠. 건강한 수면 상태라면은 이렇게 밤 11시에 잤을 때 이제 수면 시점에서 깊은 수면과, 그래서 오전 1시쯤에서 들쑥날썩 해서 서서히 오전 7시까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지. 사실 아주 똑같지는 않다. 당신의 집 지하실에 있는 전압계가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은 1에서 6V인데 그래서 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신호는 1만 분의 1V 또 100마이크로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 수면의 생리학을 해보니까 패턴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요. 이렇게 패턴이 된다. 밥은 하버드 대학교 축구 경기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데, 서풍이 불 때 마당에 앉아 있으면 하버드대 선수들이 득점을 했을 때 함성이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N3 단계 이지 패턴을 보면 수천 수만 개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개의 뉴런이 1초에 1에서 2회씩 리듬감 있게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수면 상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깨있는 동안에도 렘 무긴장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1장에서 우리는 꿈속의 경험과 현실 경험의 기억을 구별하지 못하는 김인병 환자가 이야기를 했다. 김인병은 각성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뇌회로가
방해받는 수면 장애로 김인병 환자는 잠이 들고 한두 시간 후가 아니라 즉시 렘수면에 빠진다. 게다가 보통 렘수면 동안에만 보이는 마비 증상이 껴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소리 내리친 것처럼 땅에 쓰러지는 탄력 이렇게 깨어있을 때 렘수면 무긴장이 발생하는 흔한 예로 수면마비를 들 수가 있다. 수면마비는 보통 아침에 렘수면에서 깨어날 때 발생한다. 뇌는 렘수면에서 각성으로 이동하는데 렘수면 무긴장 시스템은 느리게 깨어져 아직도 몸이 마비된 상태로 깨어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깨어났고 눈을 떴는데도 뇌는 계속 꿈을 꾸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침실의 이미지에 꿈이 결합하는 시각적인 환각이 발생한다. 낯선 사람이나 괴물이 방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내 친구는 60cm가 넘는 거대 거미가 침실 구석에 매달려 있는 환각을 본 적도 있다. 렘수면의 특징은 이름처럼 빠른 눈 운동이다. 빠른 눈 운동은 렘수면 조절의 중요한 영역인 뇌절기 깊숙한 곳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빠른 눈 운동, 무긴장 깨어있는 상태의 유선 이지 패턴이라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렘수면을 이렇게 독특한 뇌 상태로 만든다. 렘수면은 비렘수면과 크게 다르지만 비렘수면의 세 단계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NG 단계는 밤 동안의 꿈. 사람들은 정확히 언제 꿈을 꿀까? 보통 수면 시작 단계나 렘수면에서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N2 단계와 N3 단계에서도 꿈을 꿀까? 언제 꿈을 꾸는지 알면은 뇌의 어떤 메커니즘이 꿈과 관계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밤 동안에 실제로 얼마나 꿈을 꿀까? 프로이트의 이야기 연구 중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수면 단계의 꿈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꿈 내용 이야기하기. 데비는 연구 초반에 사흘간의 꿈 연구를 위해서 수면 실험실을 찾았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당신의 꿈속에서 하는 생각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꿈속에서 하는 생각은 보고하지 않는데요. 꿈속 시각 이미지나 행동 감정이 너무나 강해서 꿈 보고서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늦게 당신을 깨워서 꿈 보고서를 작성해 달려고 하면 잠시 멈춰서 깨어나기 직전 꿈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서를 시작할 때 기억나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론 꿈이 기억나지 않거나 내용이 말하기 불편하다면 그렇게 말해 주세요. 기록해 두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정극을 연결하고 나서 데비는 침대로 가서 10분 안에 푹 잠이 들었다. 90분 후 데비는 깨어나기 전 기억나는 모든 꿈을 보고해달라는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방금 묘사한 방법은 현대 과학자들이 꿈 보고서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다. 실험 참가자에게 직접 꿈 보고서를 쓰거나 녹음하게 하기도 한다. 집에서 실험하거나 데이비처럼 수면 실험실에 참가자를 데리고 와서 실시하기도 한다.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할 수도 있는데 꿈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또 화이트 드림처럼 꿈꿨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지 등등으로 때로는 적극적인 탐침 방법을 사용해서 관심 있는 특정 질문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면 및 꿈 연구자 앨런 호흡스는 꿈꾸는 뇌에서 불확실성을 꿈에서 발견되는 기괴한 것의 한 유형으로 설명을 했다.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수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 어디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일까? 몇 년 후에 밥은 홉슨과 함께 이 질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탐침을 이용한 연구를 했다. 두 사람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보고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함이 세부를 잊어버려서인지 실제로 꿈에서 뭐였는지 알려주세요. 후자로는 꿈에는 뭐 하다고 느꼈는지 나중에 깨어나서 뭐 하다고 느꼈는지 알려주세요. 참가자들에게 꿈을 꾼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초기 꿈 연구자는 칼킨스가 19세기에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하다. 참가자들에게 감정 목록을 주고 꿈에서 경험한 모든 감정을 표시하게 하거나 꿈에 나오는 인물을 모두 나열하고 그들이 유명한 사람인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 표시하게 한다. 밥은 낮 동안에 경험한 사건을 다음날 떠올릴 때처럼 그 기억을 꿈에서 실제로 재생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가 무엇을 어디려 하는지 참가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어떤 탐침도 사용하지 않는 때도 있다. 그리고 내가 왜 꿈을 꿨는지도 알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에 관심을 돌려보자. 5장에서 잠은 졸음의 해결책뿐일까? 인간은 까다로운 동물적인 충동의 영향을 받는 습관의 동물이다. 자유할 때가 되면 되는 우리에게 잠을 자라고 알려준다. 누구나 영영을 탈수를 영양을 섭취하려고 탈수를 막으려면 먹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은 잠이 필요한 이유는 연구자들이 또 이제야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는 대부분의 잠의 생물학적인 기능을 잘 알지 못했다. 1979년에 수면 연구의 선구자 앨런 르샤페는 잠이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는 몇몇 연구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잠이 어떤 중요한 기능성도 없다면 잠은 진화가 만든 가장 큰 실수일 것이다. 20년 후인 20세기 말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앨런 홉스는 유일하게 알려진 수면의 기능은 졸음을 해결하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정말 잠은 중요할까? 사실 많은 사람에게 잠은 고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기보다 불편한 것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제대로 살펴보자.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쥐는 한 달도 안 되어서 모두 죽는다. 치명적인 가족성 불면증 병명 그대로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잠을 거의 또는 아예 자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생긴다. 미국에서는 졸음운전으로 해마다 8,000여 건의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하는 사고가 따지면 모두 5만여 건에 달한다. 게다가 수면 부족과 이에 따른 잘못된 결정은 최근 5년이나 스리마일성 운전사고 챌린저호 폭발 같은 20세기 대재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잠이 부족해서 20세기 말까지는 잠이 졸음을 해결하는 목적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잠의 관리 기능은 속속 밝혀져 있는 잠의 여러 기능 가운데서 대부분 관리 기능에 해당한다. 어린 시절의 성장 호르몬은 대부분 밤의 기회과 느린 뇌파 수면 중에서 분비된다. 인슐린 조절도 마찬가지다. 인슐린 호르몬은 췌장에서 생겼다고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분비된다. 인슐린은 지방세포에서 혈중 잉여 포도당을 흡수해서 글루코겐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으로 바꿔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만든다. 잠의 또 다른 관리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잠은 뇌의 폐기물을 청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세포 사회 공로에 적격되어서 알츠하이머 진전을 유발하는 또 저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뇌의 폐기물에 속한다. 나이가 들면서 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적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깨어 있을 때보다도 잘 때 2배나 빨리 뇌에서 제거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룻밤만 못 자도 뇌 간질 공간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가
5%나 일어난다. 우리는 잠이 왜 중요한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 뇌 폐기물을 청소하는 기능은 뇌세포를 씻어내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뇌 척수액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수면적에서 뇌 척수액은 파형을 이루며 흐르는데 이 파형은 비렘 수면의 느린 뇌파 수면 시간과 일치 않다. 따라서 느린 뇌파가 뇌에서 뇌 척수액의 흐름과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의 주요 기능은 위와 같은 분류한 점의 관리가 기능성에서 사소한 건 하나도 없다. 잠은 성장을 돕고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으며 과체중이나 인지장애가 생긴 것을 막는다. 하지만 이 기능만으로 애초에 왜 우리가 잠을 자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사실 일단 잠을 자게 되면 이런 관리 기능 낮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깨어있는 동안에 정충족될 수 없는 잠의 주요 기능도 분명히 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잠의 주요 기능이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돌고래나 고래 몇몇 새에서도 볼 수가 있다. 돌고래는 잠들면 수영할 수가 없고 가라앉아서 익사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잠을 잘 여유가 없다. 잠의 단순한 관리 기능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진화를 통해서 돌고래가 잠을 자지 않게 하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된다. 관리 기능은 모두 깨어있는 상태로 옮기면 된다. 이 기능들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약만 없으면 된다. 하지만 진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어려운 해결책을 발견했다. 돌고래나 고래는 1시간 정도에 한 번씩 그대로 뇌의 반쪽만 잠을 자도록 진화했다. 이렇게 절묘한 진화 솜씨로 보면은 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수면과 기억 진화는 뇌에 처음 암호화된 기억은 여자하고 새로 형성된 다른 기억의 방해를 받거나 그저 잊기가 쉽다. 이 문장 첫 도입부에 대한 기억처럼 기억은 보통 몇 초 안에 잊혀지지 않더라도 고작 몇 시간 동안의 상당은 연약한 형태로 남아있다가 뇌에서 응고화된다. 밥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경과학 전반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증거를 모으면 수면의 오프라인 기억 재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꿈의 본질과 기능도 신경처리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일련의 학습과 기억 작업을 연구하는 수면의 기능을 입증하는 증거가 여럿이 발견이 되었다. 피아노 연주자와 자판 타이밍. 잠은 다양한 형태의 기억을 강화한다. 악기를 배우거나 복잡한 일련의 움직임을 습득해야 하는 체조와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의 운동 기술에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피아니스트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일간이 컴퓨터에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는 또 밥을 연습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참가자들은 5분에서 6분 정도 연습하면 자판 타이핑 과제를 습득했다. 타이핑 속도는 66% 빨라졌지만 그때가 정점이었고 총 10분간의 연습이 끝날 때까지도 속도가 더 빨라지지가 않았다. 연습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12시간 쉬게 한 후에 1분간 테스트를 했는데 다음에 연습한 후에 저녁에 테스트를 하면 참가자들은 배운 것을 잊지 않았고 마지막 연습 때와 같은 타이핑 속도를 내었다. 하지만 저녁에 연습을 하고 난 후에 다음날 아침에 테스트를 하면 타이핑 속도가 15에서 20% 빨라졌고 실수도 적었다. 밤새 잠드는 내가 실제로 타이핑 능력을 향상한 것이다. 다른 어린은 잠을 자면은 기억이 흐려지는 일도 있지만 잠은 기억을 돕기도 한다. 그렇지. 잠은 꿈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꿈. 잠은 우리의 자아 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은 현실의 사건을 떠올릴 때 감정 반응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한다. 세상을 이해하는 꿈, 잠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사건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깨어있는 동안에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 세상의 작동 질서를 찾아낼 수가 있다. 잠이 예측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예측 과제를 연습한 다음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다시 한 번 게임을 한 참가자를 놀랍게도 아침에 깨우친 것을 잘 기억했다. 아침은 맑으니까요. 창의성과 통찰력.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수면 의존성 기억 진화 특성, 렘 수면 의존성 기억 진화의 형태는 다음날 창의성과 통찰력을 향상하는 능력일 것이다.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 앞에 설립은 날씨 예측 과제나 이화의 문법 학습에서 볼 수 있는 패턴 인식, 그리고 방금 설립은 빠진 연결고리 찾기 과제에서 나타나는 창의성과 통찰력은 단순한 오래된 문제 해결 방법이다. 다양한 수면 단계가 왜 필요할까? 잠은 여러 형태의 기억 진화에 독특한 이점을 제공한다. 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과학에서는 규칙에 따르는 사례보다도 예외적인 사례가 오히려 그 규칙을 더 잘 설명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도 내가 의도하거나 인식하지 않고도 외상 기억을 처리해서 외상을 해결한다. 하지만 외상은 잊히지 않고 가장자리가 서서히 따라 없어질 뿐이다. 기억은 더는 거슬리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을 마주치면 튀어오른다. 하지만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세부는 잊히고 떠오른 감정은 전부다 약하다. PTSD의 특징은 외상 사건을 거의 완벽하게 재생하는 악몽이라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 꿈의 기능을 논하기 전에 이 장에서는 꿈의 생물학적인 기능을 측정하고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는